처음엔 단순히 특이한 존재로 약간의 피해만 주는 작은 비행 해충에 불과하다고 여겨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존재에서 필수품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이제 러시아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를 사냥하는 일을 24시간 맥도날드처럼 운영하는 드론 부대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드론 부대는 라자르 그룹이며 이 그룹은 놀랍고도 기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라자르 그룹이 자신들의 영역에 허락한 몇 안 되는 서방 언론 중 하나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비밀 벙커 안에서 우크라이나 최고의 드론 조종사 수십 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러시아군이 이 날아다니는 위협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푸틴 침공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곳은 24시간 내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모든 벙커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맥도날드식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맥도날드가 햄버거 판매를 목표로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전장에 더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라자르 그룹의 놀라운 성과는 이 영상에서 곧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창설 초기에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부대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라자르 그룹은 어떤 기술 천재가 창립한 것도 아니었고 우크라이나군에 복무 중이던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대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인물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파블로 옐리자로프, 전직 텔레비전 토크쇼 프로듀서에서 군사 분야의 핵심 인물로 변신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는 겉보기만큼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역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유명하니까요. 푸틴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한 나라의 용감한 얼굴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포브스는 10월 이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옐리자로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에서 활용한 민간인 조직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예전에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전직 텔레비전 프로듀서 옐리자로프는 러시아의 침공이 그의 집이 있는 키이우 중심부 파체스크를 강타했을 때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지자 옐리자로프는 자신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전쟁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침공을 지켜보다 결국 행동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옐리자로프의 첫 전쟁 노력 기여는 전화를 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알렉세이 레즈니코프에게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레즈니코프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듀서는 우크라이나의 신설 126번째 영토 방위대대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다른 2차 구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AK-47을 손에 든 옐리자로프는 사람들과 자원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문소를 세우고 장비를 조달하며 유치원 건물에 마련된 삐걱거리는 대대 본부를 수리했습니다. 옐리자로프는 자신이 더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프로듀서는 현금 110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토 방위군으로 복무한 첫 한 달 정도 동안 그 돈 중 40만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4월 초가 되자 키예프에서의 전투는 멈췄고 옐라자로프는 전쟁 초기에 전투를 직접 겪지 않은 행운을 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어요. 전직 텔레비전 프로듀서였던 옐라자로프의 다음 행선지는 자포리자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의 신설 부대인 화이트 울프였습니다. 그 부대가 옐라자로프에게 드론의 전투 활용을 처음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것이 라자르 그룹이 탄생하게 된 씨앗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옐라자로프는 이전에 그 기계를 이용해 담배를 국경 너머로 밀수했던 밀수업자들로부터 농업용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120mm 박격포 포탄을 드론에 묶어 처음 사용했습니다. 옐라자로프는 매체의 이 결과에 매우 흥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첫 번째 사용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목표물 위를 맴도는 드론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박격포를 실은 드론이 목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명중, 명령이 내려지고 박격포가 떨어져 목표물이 폭발합니다. 옐라자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저비용이면서도 효과적인 무기를 얻었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을 것입니다. 2022년 여름 이전 라자르 그룹은 가장 초기 형태로 결성되었습니다. 세 부대에 합류한 드론 조종사 중 한 명의 차고에서 작업했습니다. 옐레자로프는 자신의 전쟁 자금에 남아있던 68만 달러를 중국에서 부품을 사는 데 썼고 그의 팀은 그 부품을 이용해 드론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개발되자 옐레자로프는 첫 비행용으로 스타링크 단말기를 기부했으나 드론은 결국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그 텔레비전 프로듀서는 발전시킬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혁신과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옐레자로프의 민간인 지인 중 한 명인 무스타파 나임은 당시 우크라이나 인프라 부차관이었는데 새로운 라자르 그룹에 스타링크 단말기 4대를 제공했습니다. 옐레자로프의 그룹은 드론 실험도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2개의 배터리 팩만 사용하던 드론에 12.5개의 배터리 팩을 넣기 시작하면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옐레자로프는 드론이 임무당 최대 1시간, 길어야 30분만 작동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터리 팩이 개당 1,300달러라 여러 개 추가하면 드론 한 대에 2만 달러가 더 들었습니다. 비싸지만 그 투자는 결실을 맺었다고 옐레자로프는 포브스에 말했습니다. 드론 덕분에 조종사가 하룻밤에 16대의 장비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계속되었고 라자르 그룹이 성장하면서 드론을 위한 맥도날드 같은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옐레자로프는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게으르고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직접 챙기기보다 농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텔레비전 프로듀서였던 그는 막대한 금전적 투자를 한 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라자르 그룹의 드론 기반 파괴를 잘 돌아가는 기계처럼 만들 수 있는 올바른 팀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맥도날드가 그렇게 운영됩니다. 매니저는 일상적인 감독을 맡고 그들이 고용한 팀이 시계처럼 사업을 운영합니다. 옐레자로프가 생각하는 올바른 팀은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군사 전통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릅니다. 무려 98%에 달하는 인원이 전직 민간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랄라야라는 여성은 라자르 그룹에 합류하기 전에 일반 회사에서 행정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 옐레자로프의 또 다른 뛰어난 전략은 라자르 그룹 내의 정보팀을 구성해 드론과 탄약이 드론 조종사들에게 어떻게 배분될지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팀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출신이 아닌 자금 이동에 정통한 금융 분석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드론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하도록 합니다. 라자르 그룹은 2025년 10월에 30명의 조종사를 보유했고 옐레자로프는 이를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라자르 그룹은 비전통적이지만 리더가 우크라이나 군과의 단절을 막아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과거 민간인들이 벙커에서 활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옐레자로프 그룹은 국가방위군에 편입되어 우크라이나 최초 공식 드론 부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옐레자로프는 우크라이나에서 큰 성과를 거둔 후 자만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직 텔레비전 프로듀서인 옐레자로프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다고 농담을 해도 말이죠.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새롭게 등장한 드론 군대 개념의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드론 조종사가 러시아 군인을 사살하면 상을 주는 이니셔티브에 라자르 그룹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지원합니다. 텔레그래프는 1월 25일 이 개념에 대해 보도했으며 드론 조종사들은 러시아 점령군을 사살하면 12점을, 헬리콥터를 파괴하면 100점을, 드론을 이용해 인지를 잡으면 120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수들은 우크라이나 브레이브 원 마켓플레이스에서 드론 장비로 교환되어 게임처럼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화력보다 혁신을 앞선 또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라자르 그룹의 피닉스라는 콜사인 사용자가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건 부대 간 경쟁이고 모두 정상에 오르고 싶어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닉스의 부대는 2025년 이 이니셔티브 리더보드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그는 2026년에 더 많은 드론을 격추해 순위를 올릴 의지가 분명합니다. 오늘날 라자르 그룹은 작전을 과학처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통제센터와의 통신을 제공하여 부대의 드론이 낮은 고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은 드론 조종사와 통제센터의 항법사와 짝을 이루며 조종사는 항법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항법사는 매일 밤 수백 번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도날드조차도 부러워할 만한 효율성이고 그 결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옐레자로프가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직접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의 그룹이 매일 꼼꼼히 기록을 보내와 라자르 드론 조종사들의 모든 성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옐레자로프에 따르면 1월 16일 기준으로 라자르 그룹의 드론에 의해 러시아 탱크 2096대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장갑차 3150대가 이제는 전장에 버려진 채 불에 탄 잔해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한 드론 부대의 노력 덕분에 라자르 그룹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주포 765대가 라자르 드론을 만났습니다. 약 5,500대 화물 트럭 이 밤에 도사리는 공중 위협이 러시아 장갑차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라자르 그룹이 드론으로 파괴한 나머지 장비들까지 모두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 공격부터 점령진의 물류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하려던 장비 24,000대가 손실된 것입니다. 1월 18일 아미 인펌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르 그룹의 활동은 푸틴의 침공 자금에서 수십억 달러를 간접적으로 빼앗은 셈이기도 합니다.
라자르 그룹은 2022년 2월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 장비 150억 달러 이상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치는 옐라자로프 본인이 밝힌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대변인인 루슬란 무지추크가 라자르 그룹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인 시스템 부대를 개발 중이며 라자르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지추크는 전면 침공 이후 150억 달러 이상의 장비를 파괴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지추크가 150억 달러 수치를 공개한 그날에도 추가 성과가 이미 있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그룹 드론 운용자들이 러시아 장비 13대를 추가로 무력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제3군단 이 작전 중인 리만 전선입니다. 그 군단과 협력해 라자르 그룹은 연료 탱크 트럭 1대, 화물 트럭 2대, 장갑 전투 차량 10대를 파괴했습니다. 2월 2일 그 그룹은 다시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라자르 그룹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위치한 TOS-ILA 솔체표크라는 중형 화염 방사기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퍼스트 퍼슨 뷰 드론 4대로 충분했고 화염 방사기는 이제 파괴됐습니다. 이 모든 장비 파괴는 옐라자로프가 라자르 그룹의 전과에 추가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비슷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들어가기 전에 라자르 그룹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도와주는 민간 부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모든 힘든 일을 하는 동안 라자르 그룹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고 드론을 실험적인 무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라자르 그룹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사고와 장비 양면의 혁신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전쟁의 양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으며 그 존재 자체가 전략뿐만 아니라 전쟁의 심리적인 측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이 러시아 병사에게 돌진하는 영상을 본 사람은 모두 알 것입니다. 푸틴의 침공 이전에는 병사들이 주로 포병, 박격포, 그리고 항공기나 미사일 같은 더 발전된 장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드론이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을 막론하고 반쯤 열린 곳에 있는 병사들은 이제 모두 합니다. 머리 위로 정찰 드론이 돌거나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안전했던 구역도 이제는 죽음의 함정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가상현실 고글을 쓴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소형 기동성 높은 쿼드콥터입니다. 가미카제 드론은 은밀하고 정밀하며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는 효과를 저렴한 비용으로 입증했습니다. 병사들이 이런 작은 침입자들을 찾아 끊임없이 하늘을 살피게 만들면서 정신적인 부담은 엄청날 것이고 혁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물 위의 표적들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해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흑해 함대의 약 3분의 1을 격파했으며 많은 전함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파이더웹 작전에서 공군 기지와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하며 드론을 러시아 본토에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5년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두각을 나타낸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 만에 741억 달러, 즉 러시아 국내 총생산의 4%가 조금 넘는 금액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병사에게 전기 자전거를 투하해 그 병사가 이를 타고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라자르 그룹이 모든 혁신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이 그룹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파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옐라자로프는 새로운 전쟁 방식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더 우수한 드론 개발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쪽이 새로운 개념을 내놓으면 다른 쪽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기계 중심의 치명적 펜싱 경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앞서 보입니다. 포브스는 11월 러시아가 재사용 드론에 집중하며 드론 전략을 바꾸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양측이 모두 사용하는 가미카제 드론보다 앞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재사용 가능한 요격 드론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통조림 스튜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죠. 특히 러시아에서 나온 주장인 만큼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최전선 드론 효율성을 높여 대응했습니다. 이제 그 드론들은 푸틴이 병력을 모집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러시아 병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인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는 1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12월 드론으로 인한 러시아군 손실이 3만 3천 명에 달했고 러시아는 한 달에 약 3만 6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드론 경쟁에 필승 의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옐라자로프가 나토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새로운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나토 회원국들, 특히 유럽 국가는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옐라자로프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유럽이 전쟁 준비에 2년을 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라자르 그룹 작전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빈말, 드론이 좋다는 식의 공허한 말뿐입니다. 유럽, 그들의 국방부에는 그런 말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에서 본 드론 전쟁에 대한 유럽 전체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드론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실행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조 투자나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유럽 일부를 방어할 드론 장벽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유럽이 실제로 구축할 수 있을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유럽 의회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억 달러 규모의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는 최첨단 상호운용 드론 대응 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2027년 말까지 완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러시아는 장거리 드론으로 유럽의 대응을 계속 시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입은 보통 신속 대응 전투기의 출동을 유발합니다. 영국의 로열 에어포스 퀵 리액션 얼러팀은 로시마우스에서 2018년 이후 76호에 출동했으며 그중 41호에는 러시아 군용기와 관련된 것으로 아마도 드론도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는 유럽이 러시아와 전투 준비가 안 됐다고 확신합니다. 1월 말 브뤼셀에서 연설한 마크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꿈이나 꾸세요. 여러분은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마크 루터는 미국이 전쟁에 가져오는 막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지는 유럽이 러시아에 더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옐라자로프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혁신이 이 전쟁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드론은 전장을 완전히 바꿨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이제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이것이 전쟁의 미래입니다.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옐라자로프가 옳습니다. 그는 나토, 특히 유럽 회원국들이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옐리자로프가 그렇게 했고 현재 라자르 그룹은 러시아군 사냥을 사업으로 바꿔 번창 중입니다. 드론계의 맥도날드는 러시아 군대를 약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푸틴은 러시아에서 가장 형편없는 병사들까지 공격에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푸틴이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드론에 희생시키며 러시아는 총알바디 국가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더 많은 내용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